안녕하세요. 주시강 특강 일부 장민지입니다. 2월 말부터 주춤했던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역시 변동성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껏 논의해왔던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과 금리 변동에 따른 우리 시장 수급 상황 주시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번 주는 올해 첫 내만여의 날도 포함된 한 주였기에 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힘든 한 주였던 만큼 오늘 주시강 특강과 함께 하셔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시강 특강 1부 이경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시강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가장 큰 내용은 시장의 방향성이겠죠.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시장은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아직까지 이제 방향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발목의 원인은 채권 수익률인데요.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계속 이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5% 정도 오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월 13일 날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기 1월 13일 날. 항상 이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부터 한번 보자고요. 언제부터 이것이 치기 시작했나? 근데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1월 초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1.5%까지 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당연히 실질금리가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논리인데 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죠. 이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발작 현상이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증가했던 건데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언제부터 채권 수익률이 튀기 시작했냐? 바로 1월 초순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월 초순 날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바로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1월 6일 날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주당이 이겼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된다라는 논리로 시장에서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경기 부양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달러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달러를 뿌린다. 그 자체가 또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1월 2021년도 들어와 가지고 유가 흐름인데요. WTI 유가 흐름인데 1월 초순부터 민주당이 조지아를 잡기 시작하면서 WTI가 치고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WTI가 치고 간 것도 따지고 보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발생하니까 유가가 치니까 채권 수익률도 따라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를 깔아야 될 게 이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대감. 실물 경제의 회복이 완연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대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기대감이 발생해? 물가가 튀어?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져서 기대감이 발생해?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자금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에다가 공매도를 치는 선물도 있어요. 국채 선물도. 요 시장에서 공매도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채권에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은 10년물을 빌려서 국채 10년물을 빌려서 매도한 뒤
매도를 해버리면 국채 수익률이 튈 거 아니겠습니까? 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차후에 채권을 싸게 사서 되갚는 추후 금리가 오를 때 요런 전략을 취하는 공매도 세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채권 수익률에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채권 수익률을 튕겨져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발작 현상이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큰 손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은,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치고 나간 가장 큰 원인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 이 두 분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리가르도 ECB 총재도 지금 현재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발음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템포럴러리라는 단어를 써요. 참 발음 참 저렴하네요. 템포럴러리,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같은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시적인 현상. 그렇죠. 이분들이 말하는 고용지표 개선과 실물 경제지표의 개선이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를 진짜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 국채 수익률은 단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일단은 아무튼 요 3대 주체라고 해야 되겠죠. 3대 주체의 머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국채 수익률 시장도 계속 불안하게 좀 내려가나 싶으면 다시 또 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Don't fight the Fed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워렌 버핏이 또 최근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미국에 대항하지 마라. 꼭 그 얘기는 Don't fight the Fed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에 대항하지 말아라. 연준이 아니라면 아니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꼭 대항하듯이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또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현상,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예견하듯이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옐런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재정 부양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로 선을 그으면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무조건 포커스를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미 노동시장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게 되면 올해 말 내년에 재궤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런 거 갖지 말고 진행할 건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도 부양책 타결을 작년부터 미 상원과 하원을 오고 가면서 촉구해 왔어요. 그러면 앨런 의장도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옐런 전 의장이죠. 옐런 재무장관도 지지하는 사람이고, 파월 의장도 누구보다도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경기 부양책을 주장했고, 이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 돼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튄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세계 시장이 공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두 분은 정말 필요할 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너무 뜨겁다라고 반응할 것이고, 이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진다? 너무 싫을 거예요. 파월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이상현상을 계속 발생한다? 너무너무 싫을 겁니다.
이 둘은 책임감이 상당히 많은 두 분이에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페드의 의장과 그리고 재무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장관과 이 두 분께서는 채권 수익률이 튀는 것을 가장 껄끄럽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아무튼 그 기대감으로 이들이 진행을 했던 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드디어 현실화가 됐어요. 바이든 200조 원 경기 부양안 미의회 통과 기정비적 하면서 오늘 사명을 찍었죠. 전일 밤에. 그러면 제가 기대감이란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기대감.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 수익률을 치고 나갔던 거고 뉴스가 나왔네요. 서명을 했네요. 우리 보통 테마주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오르다가 뉴스가 딱 떠요. 뜨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그 영화 드라마 제작 업체예요.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이번에 개봉이래요. 시작이 됩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딱 시작 전주쯤 돼가지고 그 종목이 흘러져 내리죠. 왜? 기대감이 모든 것이 반영되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채권 수익률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아무튼 기대감을 가졌던 그 현상은 뉴스가 나온 거죠. 경기 부양책 진행이 되니까. 즉 현재 구간에서 채권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큰 손들은 여전히 채권 하락에 베팅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이 엄청난 부양책은요.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시장금리 상승에 소극적인 입장,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 수익률은 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채권 수익률에 상방에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에다가 계속 베팅을 하겠어라고 주장하는 투자가들도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 언젠가는 물가는 오를 테고 금리는 오를 테니까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였어요. 최근에 이제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의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PEPP, 그러니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에요. PEPP를 통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채권 수익률이 튀어? 그러면 채권을 빠르게 사들이면 채권 수익률이 꺾이겠지. 현재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튀는 것을 ECB가 미연에 막겠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CB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냐면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ECB는 이렇게 했다? 이제 당신네들이 이 불을 끄라라는 식으로 이제 반항처럼 들렸어요. 아무튼 ECB 회의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채권 매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 다가오는 FOMC 때 파월이 또 FOMC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시장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ECB가 요번 주에 라가르드 총재가 강력한 발언들을 했으니까 다음 주 FOMC 때 채권 수익률이 튀는 것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FOMC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채권을 계속 누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또 한 번 강한 시장으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또 한 번 튀고 나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요. 다음 주 FOMC 한번 기대해 본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는 뭐 채권에 대한 우려감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1.5% 갔다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국내 시장은 넘어왔어요. 이 우려감은 여기서 일단은 한시름 놓고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주식시장은 해묵은 거는 벌써 한 2, 3주 해먹었잖아요. 2, 3주 해먹으면 또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또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보는 것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 왜? 저는 허용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미 재정 당국이나 또 패드에서 이걸 누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묵은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지금부터 제가 주목하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제가 참, 네.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국내 시장 작년에 용기를 내가지고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큰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좋은 나날들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라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매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시황을 분석한 적이 없어요. 고면 고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던 것은요. 제일 먼저 이제 연준에 회사채 코로나 그 난리통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나서 연준이 회사채 매입과 같은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된 QQE 양적 완화에다가 질적 완화를 없는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미국이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재정 부양책,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그 재정 부양책이라는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로 지금까지 시장에 올라왔습니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잘 안 해줘? 그러면 시장은 꼴렁거리고요. 여전히 연준은 우리 편이야? 이러면 또 시장은 올라오면서 모든 눈가기는 패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기대감. 오늘 기대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정책 기대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기대감. 이걸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볼 때 차트에 줄 긋고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연준이 무슨 말을 해줄 것이고,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고, 연준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지금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치고 나가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하네? 지금까지 모든 시장의 방향은 패드였습니다. 패드의 정책이었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요. 패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는요. 패드가 그리고 각국 정부가 진행을 한 정책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 실물 경제의 회복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주 포인트가 됩니다.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미국의 저축률이에요. 근데 미국의 저축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바득바득 벌어가지고 저축이 관용이다. 저축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달 벌어서 그달 씁니다. 그 미국의 저축률은 7%, 6.7%. 이 정도가 표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돈을 안 써요. 그러다가 재정부양책까지 트럼프가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저축률이 위로 확 타버렸어요. 얼마까지? 30% 이상까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니까 미국의 저축률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재정부양책 또 진행됐죠. 돈 들어갈 거예요. 또 저축률은 30%를 넘어가겠죠. 이 30%를 넘어간 저축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에 엄청난 소비 증가가 발생할 겁니다.
서비스업 지표요. 지금 고용 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서비스업 지표도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일 겁니다. V자가 아니죠. 루트자 반응을 보일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마무지한 반등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채산성도 좋아지고 실물 경제도 좋아지고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정착했던 것들이 회수돼서 돌아가는 구간, 실물 경제, 민간 경제의 회복을 알리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주식을 멈출 이유가 없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급격한 상승,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스탑한다고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제는 경기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마지막 축배를 즐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채권 수준이 여기서 꼴랑꼴랑거리면서 FOMC 회의 이전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 매수 기회로, 만약에 꼴랑거린다라고 하면 마지막 매수 기회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주식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본질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주식 투자는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기대감.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요번에 무슨 영화, 여기서 만든 영화가 개봉한다는데? 재밌겠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기대감으로 주식 좀 사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준이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고? 통화 정책을 확대한다고? 기대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배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시던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테슬라는 성장성이 있어, 기대감이 있어. 테슬라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다가 테슬라가 실적을 지키기 시작하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S&P 500이 편입이 돼? 테슬라 실적 호전세로 바뀌었는데? 적자에서 흑자 연속 4분기 뭐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그 구간에 또 주식은 환호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양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가를 끌어올렸어요. 이제부터 실적 호전, 뚜렷한 실적 호전세가 보여주면서 또 한 번 굵은 파동을, 2차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 예로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모든 종목은 다 이렇게 움직여요. 바이오도 옛날에 셀트리온 쳤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항상 기다가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지?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 셀트리온도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런 논리예요. 옛날에 이제 강남스타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것도 미국에서 반응이 좋아! 이러면서 처음에 기대감으로만 올라갔습니다. 이거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빌보드 차트 2위를 2주 연속할 때 어떤 그림을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게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설마 하다가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갔어! 이러면서 이제 2등이야! 이렇게 돼서 올라갔던 거예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1차 파동을 그리고요. 2차 파동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기대가 현실로 됐을 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뉴스가 현실을 되려고 할 때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대가 그냥 거품이야. 그럼 다 던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치다가 현실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따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대한민국 시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죽을 녀석이었으면 시장이, 자,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작년 10월 30일 날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0월 30일 날
시장에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요이땅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어요. 무슨 합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3월 11일 날부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때부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무슨 시장에 합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UBS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보고서가 새로 하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잡아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억제되고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하긴 했어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 24시클럽 생각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을 억누르려고 하는 재정 당국, 각국의 통화 정책 기관들의 움직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은 더욱 더 많아질 거예요. 행여나 채권이 이렇게 해서 계속 변동성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이 눌러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매수 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실무경제 회복은 너무나 빠르고 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시대에 대한 실무경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 회복,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정상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코로나는 차가운 겨울이었어요. 이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거를 준비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하늘길이 열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았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먹나? 몰디브 가서 모히또 먹나? 해외여행 하고 싶죠? 이 해변가에, 따뜻한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여행을 제일 먼저 가고 싶을 겁니다. 여행을.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국자 수 연도별 통계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IMF가 한번 터졌을 때 이렇게 됐다가 그 이후에 어마무지한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고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한번 쭉 내려왔다가 신종플루까지 터졌어요. 쭉 내려갔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일어납니다. 항상 새로운 고점을 깨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뭐 해외여행 객수는 계속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었으니까. 그러면 억눌렸던 사람의 그 소비는 이런 거거든요.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그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예. 바람 좀 쐬고 싶습니다. 여행. 그럼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두는 건 뭐예요?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뭐 하고, 뭐 놀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인 거, 뭘 타고 가냐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그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참 사두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이거를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상증자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증가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회복, 정상화되어 가는 거,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봅시다. 뭐 JP모건인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다 여행이더라고요. 거기서 뽑은 것들. 다 여행 관련된 것들. 근데 제가 제일 재미나게 보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보면 참 재밌어요. 메르스 전후해가지고, 사스랑 메르스 전후해가지고 중소기업 최강 경기를 보는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V자 반등. 타격은 크지만 서비스업이 굉장히 좋아지죠. 여행 상품도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뭐 호텔이나 카지노 이런 것도 다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런 쪽에서 회복이 V자 반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억눌렀던 소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소비 쪽이 소매 판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메르스 사스보다 좀 더 길었어요. 타격이 컸고 반등은 굉장히 크죠. 소매 판매도.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도 빠르게 좋아진다. 그러면 소매 판매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면 뭐가 좋을까? 대부분 또 이제 여행 생각만 합니다. 화장품, 의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니죠. 또 있죠. 보복적 소비 중에 이것만한 것이 없죠. 21세기는. IT 제품들,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무슨 와치, 뭐 이어폰, 무선 이어폰 등등 다양한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는데 가전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전. 그래서 가전 관련된 종목도 보복적 소비의 일환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보복적 소비의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 계속 나옵니다. 아이오닉 5, 요번에 기아차에서 EV6인가? EV6 폭스바겐은 1년 동안 8대인가? 8대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지금 막 나와요, 전기차.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반도체도 많이 부족할 것이다. 어깨, 차 반도체 3분기까지 수급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가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전도 보복적 소비의 일환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자동차까지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 저도 차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 사고 싶거든요. 아무튼 3분기까지 수급난이 발생해.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이, 이 사람아, 자동차용 차량에 들어가는 거는 8인치 웨이퍼지. 8인치 반도체잖아. 뭐 좀 전에 보여줬던 가전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건 12인치니까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번에 어떤 트위터에서 어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앨런 머스크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언제 런칭합니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2분기로 확실시 한다. 2분기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 한 달에 11만원 내면 뭐 넷플릭스 영화 보듯이 무슨 뭐 음악 그 스트리밍 신청하듯이 한 달에 11만원 내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내 차에다가 2분기 때부터 가능하다라고 해요. 바로 이거예요.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려고 하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8인치요? 뭐 장난합니까? 12인치 반도체들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전도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 자동차까지 이 난리를 쳐요.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해 12인치. 가전도 들어가 스마트폰. 보복적 소비 발생해.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가 IT 기기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쇼티지 그림 갖다 놓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11월 14일이네,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쇼티지 얘기 나옵니다. 이경락이가 이거 준비해 둬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작년 11월 달이었다고요. 11월 달. 근데 지금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누구보다도 빠르게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는 우리 24시 클럽. 우리 24시 클럽이 바라보는 여기에 최대 수혜주는 뭐냐. 여기에 최대 수혜주는 일단은 반도체는 잡아놓고 가자 이거예요. 일단은 반도체는 잡아놓고 가자. 2013년도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해 가지고 디램 가격, 반도체 디램, 메모리 디램 가격입니다. 치고 나갔던 거 요거 언덕이에요. 요거. 그리고 서버양 매출이 확대되면서 2017, 18년도 치고 나갔던 거 이것도 작은 언덕이에요.
산으로 따지게 되면 북한산. 여기 지금 다가오는 반도체 이상기류는요. 누구보다도 미래를 잘 읽는 예측하는 우리 24시 클럽은 백두산이 올 거라고 봐요. 백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자고요. 뭔 백두산? 예. 주말에 등산 한번 가야 되는데. 자, 반도체 반도체 디램의 수요 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랑 스마트폰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PC는 이제 옛날 사양산업이지. 사양산업이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붙는 거죠? 자동차. 어마무지한 또 시장이 또 하나 탁 붙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스마트폰 교체 주기야, 보복적 소비, 데이터 센터, 모두가 스마트폰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고, 구글, 카톡,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유튜브, 이런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데서 쉬지 않고 지금 디램을 또 업로드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올해가. 서버 디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버 디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을 때 $300 이상이었어요. 이건 B2B니까 서버는 묶음으로 파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11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할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가격의 복선은 작은 현상에서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서버 디램 가격은 매 분기 첫 번째 달에 B2B니까 삼성이랑 구글이랑 만나가지고 자, $110에 체결합시다. 도장 찍어요. 그럼 서로 탁탁 찍고 자, 이제 주십시오 물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서버 디램은요 2월 달에 또 만나요.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높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첫 번째 달이 아니라 두 번째 달에 또 만나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디램 가격에, 서버 디램 가격에 급등을 앞으로 예고하는 그런 수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보고서 최근에 오는 거 보게 되면 보복적 소비가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 소유예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그냥 놀고 있다. 무슨 뭐 보복적 소비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죠. 눌렸던 소비는요 한 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 교체 주기가 눌러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눌러졌던 것이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경기 순환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수요의 폭발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분족하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DDR4 HB 가격 지금 이게 원래 $8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8달러 고정거래 가격이. 그리고 현물 가격은 이미 $4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2월 달까지예요. 요게 3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정거래 도매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2분기는 서버 디램 때문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치자고요. 3분기, 4분기 모바일과 보복적 소비 살아나요. 그리고 성수기예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에 대한 뭐 증거물이 있냐? 이거 안 무서우세요? 대한민국 지금 수출 증가율이에요. 작년 12월 12%, 1월 11%, 2017년도 8월, 9월 이후에 4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연속 증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9.5%인데 조업일수가 3일 없었죠. 사실상 10% 넘어간 거예요. 근데 3월 달에 또 10% 넘어간다? 그리고 하반기에 IT 산업 성수기로 접어든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통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그런 현상들을 최초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0개월 전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그때 40개월이 언제냐? 2017년도입니다. 그때는 디램 가격이 $7, $8였어요. 근데 지금 $4지. 스팟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스팟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고 고정거래 가격도 그만큼 올라간다? 얘기는 달라지죠.
엄청나게 수출 호전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 저는 여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거든요. 2018년도 20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찍어냈어요. 8달러 시절에. 근데 디램 가격 8달러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의 캐파가 커지니까. 자동차에서도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니까. 근데 작년에 5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10조야. 그럼 내년은 20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확실한 기업이 없죠.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처는 없어요. 참 매력적이죠.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니까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200조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 답을 다 얘기하네. 답을. SK 하이닉스입니다. 아유, 난 차트만 봐. 이 사람아, 난 무슨 갑자기 또 기업 개선하고 있어, 실적을. 삼성 SDI 차트입니다. 작년에 2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4배 올랐어요. 4배.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SK 하이닉스 코로나 난리통에 주가 반등도 없다가 7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딱 2배 올랐어요. 2차전지 대비해가지고 2차전지도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동공구나 모바일에 들어가던 게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논리로 작년에 그렇게 친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이나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얘도 멀티플을 올려줘야 돼요. 삼성 SDI처럼. 그러면 여기서 2배 상승 여력이 있게 되면 볼만하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만하다는 얘기예요. 상승 여력이 높다는 얘기죠. 2차전지랑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데 많은 투자가들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뭔 얘기만 하면 자꾸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표님 대출 받을까요? 대출에 미친 민족이야. 영끌 대출. 대출을 왜 받아?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못 봤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대출 받지 말고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투자는. 돈 많이 뿌린다고 해서 많이 투자하는 데서 많이 벌어요. 잘못된 상식이라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주식 투자 안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야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에 가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한 주에 14만원, 15만원 하는 거 어떻게 사, 이 사람아? 나는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미치겠어요. 최소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주식 선물 얘기하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선물 옵션 위험한 거, 저 양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든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색 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 돈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돈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색 안경 껴가지고 안 돼! 내만 오라! 제가 말하는 이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지수 선물 옵션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살 떨려. 제가 말하는 것은 주식 선물이에요. 그럼 주식 선물은 뭐냐? 아주 쉬워요.
승수가 10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본 주식의 가격입니다. 자, 내가 14만 원에 사가지고 내가 한 주를 샀어요. 거래세도 없고 저기 수수료도 없다고 칠게요. 14만 원에 한 주 사가지고 14만 500원에 한 주를 팔아요. 그러면 나는 500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렇죠. 주식 선물은 요거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아요. 가격 14만 500원, 14만 원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14만 원에 사가지고 14만 5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주식 선물은 내가 한 주를 사가지고 한 주를 파는데 곱하기 열이 붙어요. 그러니까 500원의 차익이 아니라 5,000원의 차익이 붙는 거죠. 같은 돈인데 10배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식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10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매수했다라고 하면 1억의 효과가 나는 거죠. 최소 자본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잘 맞으면. 잘 맞으면. 곱하기 10배.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본 주식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다고 했죠. 14만 원에서 14만 500원 사이에서 사자가 14만 원, 팔자가 14만 500원이에요. 이 주식 선물 가격도 14만 원에서 14만 500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본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망할 파생을 제가 안 하는 이유 시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제가 지수 선물 옵션을 왜 안 할 것 같아? ELW 저는 그거 왜 해요? 그 위험한 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들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 가치가 없어요. 본주 그대로 움직인다고 제가 몇 번을 말을 합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파생 상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해버리면 떨어진다에다가 거는 거예요. 공매도도 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매도 재개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공매도 재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분들은 하시는데 우리 개인들은 왜 못합니까?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할 뻔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을 하는데 우리 개인들은 왜 못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식 선물은 달라요. 내가 뭐 떨어질 것 같아? 이 종목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돼요. 매도를. 그러면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품이죠.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세금도 없어요. 세금도. 수수료도 10분의 1밖에 안 되죠. 투자자금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텍스도 없어. 이거는 내가 한 틱 사고 한 틱 팔면 바로 수익이야. 제가 아까 14만 요거 보여드렸죠. 텍스가 없으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14만 원 내가 한 주 사가지고 14만 500원에 딱 팔았어요. 그럼 500원의 시세 차익이 아니죠. 5,000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요. 14만 원 가지고 5,000원 바로 수익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렇게 좋은 상품이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잘 몰라. 주식을 잘 알고 금융 시스템을 잘 안다라는 거는요. 금융 상품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SK 하이닉스 그러면 이경락이 네 말대로 지금 14만 원대인데 200주 간다면 28만 원 가는 건데 200주 간다? 시가총액? 그럼 주식 선물로 사면 주식으로 사면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주식 선물로 사면 1000%네? 그렇죠. 물론 만기가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롤오버 4월물 팔고 5월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대신 10배 레버리지 쓰는 건데 여러분은 레버리지 쓰면 대출 이자 갚아야 되잖아. 이건 이자를 왜 갚아? 내 돈인데. 아주 간단한 논리죠. 이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좀 파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실제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이경락이는 입만 열면 2차전지 쇼티지 시장 바불의 원인 쇼티지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2차전지 이경락 2차전지 하면 2차전지 이경락이었어요. 작년에 삼성 SDI 우리 주식 선물 LG와 삼성 SDI 주식 선물로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이거 4배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식 선물 했던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의 계좌예요. 2000%.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선물은.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막 주식 선물 하려고 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정부에서 세금 매기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에서 세금 매기기 전에 해야죠. 정부에서 세금 매기기 전에. 2000%. 근데 올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반도체. 반도체. 있죠. 반도체에서 저런 쇼트지가 또 발생하고 반도체에서 저런 수익이 주식 선물에서도 발생을 할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여기 쫙 있어요. 다 파셔야 돼. 다 공부하시고 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달달이 다 외워야 돼. 전공정만이에요. 후공정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것들, 대한항공 이런 것들도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아, 이경락이 2차전지 얘기 안 하네. 2차전지 끝났네. 2차전지가 왜 끝납니까? 테슬라 주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표님 어떻게 해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신생 전기차 업체들 다 내려왔습니다. 왜? 완성차 업체들의 역습이 시작됐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역습 시작됐죠. GM 주가 안 빠져요. 보복적 소비 수혜주다. 전기차 시장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주가 안 빠집니다. 완성차 포드 픽업트럭 전기차로 나와요. 포드도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요. 지금 테슬라가 밀리는 가장 큰 원인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역습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 구도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테슬라에도 대한민국 배터리 들어가고 포드에도 대한민국 배터리 들어가고 GM에도 대한민국 배터리 들어가요. 현대기아차 대한민국 배터리 들어갑니다. CATL 거 못 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도 관련된 종목들 밀렸다? 그러면 매수 기회죠. 배터리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끝나냐면요. 혁명이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전기차라는 이 혁명, 자율주행이라는 그 혁명을 가기 위한 최초의 인프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이 전기차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혁명이라고요. 그 혁명의 시작점에서 뭘 백도야, 못 바꿉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는요. 바이든 정권 들어오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얘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ESS요. 전 세계 10대 중에 7대는 대한민국, 10대 중에 8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대 중에 100대 중에 75대는 대한민국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75%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에서 써, ESS에서 써, 또 뭐에 됐습니까? 보복적 소비 발생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다 뭐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여기만 들어갑니까? 여기 업체들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전동공구에도 어마무지한 배터리 들어갑니다. 사랑의 배터리 들어가요. 근데 물량이 부족해. 전동공구 쪽은 지금 무선 청소기 다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동 킥보드 다 뭐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가요. 배터리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배터리 있어야 돼요. 배터리도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결론, 자동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동차에서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IT 전방위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행과 같은 그런 류의 종목에서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겁니다. 너무 주식을 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쪽만 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금이 부족할 겁니다. 주식 선물과 함께 병행해서 최대의 효과를, 마지막 배팅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이경락 파트너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